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 할 거예요. 자,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페이지, 교재는 384페이지고요. 우리 부교재는 6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부교재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 그냥 부교재만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양도세 계산 구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이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 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네, 산출 세액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신고가액, 예외적으로는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가액 등이었다. 자,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 그래서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는 소가지가 있었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특히 지역권은 그 중에서 요역지 가액으로 했었잖아요. 자,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게 있었거든요.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거 뭐가 있었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있었죠. 건수를 과표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건수를 과표라는 거 뭐가 있었지? 합, 지, 말, 구. 이렇게.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자,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계산하기에 과표 곱하기 세율을 공부했었고 그래서 그 과세표준을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그때 당시 금액으로만 하면 돼요. 그때 당시 금액, 그때 당시 금액을 신고가액으로 할지 시가표준으로 할지 사실상 가액으로 할지만 정하면 되고 재산세는 시가표준으로 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적용하면 됐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지금 공부할 것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이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 거야. 그 다음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사이에 들어간 기타 필요경비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르게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계산 구조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은 자 어디에서 양도가액에서 뭐를 차감하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 차익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요. 자, 양도 차익에서 뭐를 차감하면 양지시 소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오늘 공부할 거 뭐냐면 이 과세 표준에 대한 순서를 암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 표준에 대한 순서 암기가 먼저 중요해요. 자, 먼저 외워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저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저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다. 근데 이 순서는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외워야 돼요. 지금 외워야지 오늘 공부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필요경비는 크게 이제 취득가액과 이렇게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사업소득을 구분해 보면요.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이제 공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과표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양도 사업소득에는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계산 과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득 금액과 계산할 때. 여러분들 소득 금액이란 원래 소득 금액이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그걸 소득 금액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양도 차익이라 하고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도소득에는 왜 이 계산 과정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양도소득은요 10년 전에 샀던 거를 지금에 팔아야 되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10년 전에 샀던 걸 지금 팔아야 돼. 만약에 2천만 원이 이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1200만 원까지는 6%니까 만약에 매년 1000만 원씩 올랐어.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올랐으면 올해 60만 원, 내년에 60만 원 이렇게 내면 되는 세금이 양도세가 아니고 이걸 양도할 때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오르니까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 중요하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이니까 소득 금액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어떻게 된다?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지더라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의 부담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는데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금의 부담이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금액 계산과 달리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뭐라고 하고? 양도차익이라 하고 양도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것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아셨죠? 그리고 기본공제하면 이걸 뭐 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럼 3월 10일까지가 뭐냐면 이제 연말정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 누구한테 공제받을 것인가 그런 거 갖고 또 싸우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뺀 금액을 과표로 하고 이렇게 계산된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공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순서 먼저 외워보세요.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것을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저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다. 자, 질문해 볼게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차감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틀렸지. 그렇지. 제가 뭐 물어봤어요? 양도소득 금액 물어봤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양도 차이까지를 구하는 건지, 양도소득 금액까지를 구하는 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건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세법을 공부하는데, 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처음에 와닿는 그 무서움이 뭐냐면 계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것이죠. 응? 이렇게. 그래서 숫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였던 그 노이로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정말 많으면 2문제가 나오고, 이제 보통 1문제가 나옵니다. 1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아셨죠? 그래서 그 세금 계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버리고. 아셨죠?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말고, 자, 세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 계산 문제의 90%는 답이 3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굳이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 문제도 맞추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계산 문제도 공부를 하겠지만, 계산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해를 하기 위한 공부인 것이지 계산 문제를 맞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정해졌어. 몇 번? 3번. 자, 그런데 그 답을 3번으로 찍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먼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질문이, 그 계산 문제의 답이 양도 차익을 묻는 건지, 양도 소득 금액을 묻는 건지, 과세 표준까지를 묻는 건지는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셔라. 아셨죠? 만약에 과표를 묻는 답이었다면 답은 밑에가 50만 원 나오는 게 답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 때는 질문이 먼저 주의된다. 다시 한번 외워봐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것을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한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페이지 이제 384페이지, 385페이지 나와 있고, 우리 요약집에는 69페이지, 요약집이란다. 부교재에는 69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자, 양도 및 취득가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인데, 자, 이게 뭘까? 자, 보시면,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대부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그렇지 않고요. 세법에서는 원칙은 쌍방 동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쌍방 동일 기준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가면, 취득가액도 무슨 가액으로 해라?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무슨 가액이어야 된다? 기준시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교재는 385페이지예요. 부교재는 70페이지고요. 여러분들 부교재 갖고 계신 분은 부교재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주교재로 하지만 여러분들 부교재만 보고 계셔도 돼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이라고 돼 있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 거래가액에 따르고,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괄호 안에 있는 말 먼저 하세요. 지우지 말고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별도로 공부를 하고 우선 괄호 안에 있는 말 말고 주 문장을 한번 보시면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교수님들, 자, 다시 한번요.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실질거래가액의 차익에 따라서 계산할 수도 있고 기준시가의 차익에 따라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99%는 대부분 실질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도 딱 한 번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원칙은 실가라고 해도 무방은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쌍방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때 실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의 판단은 취득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가액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현실적으로는 99%는 전부 다 실가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만 기준시가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담부 중요한 부분에서 그런 경우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다시 한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동일 기준으로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해야 되고 양도가액이 기준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해야 된다. 아셨죠? 쌍방 동일 기준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외적으로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추계.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무슨 가격으로 해라? 추계해라, 추계. 추산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좀 하면 그렇죠. 모텔 세무조사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모텔 세무조사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 모텔 등이나 이런 데 또는 뭐 우리 뭐하자 사우나 같은 데는 이게 현금 수입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수입 업종이다 보니까 그들이 신고하는 수익 금액은 99% 가짜인지를 알아요. 아셨죠? 그럼 모텔 등 이제 세무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 뭐 앞에서 앉아서 기다려 뭐 몇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 모텔에 빨래를 공급하는 세탁업소가 있겠죠. 그 세탁업소가 공급하는 그 수건이라든지 모포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공급량을 보면 어느 정도 매출액이 추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골프존이라고 스크린 골프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존도 약간 현금 수입 업종이 되는데 그 골프존의 수익 금액도 어떻게 추산을 하게 되냐면 로그인 기록이 있잖아요. 그 사용료가 뭐 한 게임에 2,000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몇 게임에 대해서 그 사진이 이제 그 가게에 이제 사진 찍혀 있지 않습니까? 한 게임에 얼마 이렇게 적혀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몇 게임 대비 얼마 정도 하면 거기에 매출액이 이제 추산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골프존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주기적으로 맞아요. 완전 밥이거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분명한 것은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요.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가 조금 하나였던 미덕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세무조사 받으러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너무나 명백해. 다른 사람은 6억에 팔았다라고 신고가 됐는데 그 사람만 굳이 6억에, 그러니까 5억에 팔았대. 좀 더 머리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5억에 샀다라고 신고가 됐는데 그 사람만 유독 그 당시에 6억만 샀다고 취득 신고가 돼 있던 거야.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하, 5천만 원 정도 이하면 신고 안내문이 날라가요. 당신에게서 약간 수정신고가 필요하니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금액의 차이가 한 1억 정도가 나면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양도세 세무조사가 왜 무섭냐면 그냥 양도세만 때려 맞는 게 아니고요. 자금 출처를 해요.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거의 99.9% 뭐가 걸려요? 증여세 문제가 또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양도세 조사가 이제 좀 무섭거든요.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산해야 돼. 추산해서 계산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추계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매매 사례가액으로 정합니다. 그때 당시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 그럼 뭘로 한다?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기준시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취득가액도 확인될 수 없겠죠? 취득가액도 확인될 수 없다면 그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래도 안 된다면 기준시가의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추계한다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추계. 아셨죠? 그래서 추계한다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때 추계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하다? 순서예요. 매감기, 매감환기는 큰 금액을 고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무조사를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 차익을 될 수 있으면 실질 거래가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실가가 분명했으면 당연히 실가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실가가 확인되지 않으니, 실가를 인정할 수 없으니 실질 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실질 거래 금액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순서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양도가액을 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정하더라는 것이지. 아셨죠? 매감기, 매감환기는 큰 금액을 고르는 게 아니라 뭐다? 순서. 아셨죠? 순서로 정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때 환산의 방식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네, 취득 당시 가액을 구할 때만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매감기, 매감환기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 교재는 우리 교재는 386페이지에 있고요. 그냥 부교재는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386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박스에 정해져 있죠. 양도가액이 불분면 매감기, 취득가액이 불분할 때는 매감환기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찾으셨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책으로 잠깐만 오실래요? 387페이지 387페이지 가보시면 매매 사례 가액은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있는 가액을 말하고요. 찾으셨죠? 감정가액은요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가액을 말하죠. 네. 뭐 환산가액은 뭐 이렇게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주교재 날개 부분에 보시면 거기 적어놨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험장 앞에 이제 도착해서 쉬는 시간이나 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멍 때리고 있을 겁니까? 그때 이제 초치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일주일 전이에요. 그럼 그때 뭘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도 됩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세법책 지금 몇 페이지야? 거의 500페이지 정도의 450페이지가 넘는 세법책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응? 때리면 맞아 죽는 민법책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주일 남기고 한 달 남기고 책을 봐도 돼요. 눈에 많이 익어 있으면. 아셨죠? 근데 그 책을 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두껍고 시간이 없더라는 거지.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그때는 정독보다는 다독이 필요할 텐데, 다독을 1000페이지짜리 책을 다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집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필기 노트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고 눈에 익혀놔야지 이게 초치기가 가능하고 분치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통 단권화하라고 하거든요. 그 단권화하라고 하는 얘기는 한 권의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권의 책을 봐도 되는데 그 여러 권의 책에 대한 함축적인 어떤 요약을 여러분이 어떤 요약집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에다가 적어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실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에는 보시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죠. 환산가액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놓는, 또는 여러분들이 표시한 것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다 여기까지.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 먼저 계산 구조가 중요해요. 양도세 계산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다. 자, 이때 질문에 주의해야 된다. 양도 차익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건지, 과세 표준을 묻는 건지 아셨죠? 자, 두 번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인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쌍방 동일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 쌍방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실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실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 실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세를 계산하지 못한다면 이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 거래가액을 대신할 수 있는 추계의 방식을 정해놔야 되는데, 양도가액의 추계 방식은 매, 감, 기, 취득가액의 정서는 매, 감, 환, 기고, 이때 매감, 환기는 큰 금액이 아니라 뭐다? 순서다. 실질 거래가액에 더 적용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환산가액은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주교재 387페이지 우리 교재의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387페이지 확인 예제를 보시면, 자, 볼게요.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는 거죠.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매, 감, 환, 기 하면 되겠죠. 답은요, 기역, 디귿, 니은, 니을 하셨죠? 네,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주교재는 389페이지까지 넘어옵니다. 단 거 굳이 읽지 않으셔도 돼요. 넘어갑니다, 그냥.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뭐 공부할 거냐면, 이제 양도 차익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도 차익 계산인데, 양도 차익을 무슨 가액으로 할 수 있어요? 실질 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되겠죠. 예? 예. 일반적으로 쌍방 동일 기준이지만 쌍방 동일 기준에서 실가로 이제 양도 차익 계산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양도 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질 거래 가액이면 취득 가액도 실질 거래 가액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타의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으로 해라? 양도 비용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예? 문에다 자꾸 오줌을 싸요. 그래서 그 문이 삭았어.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려면 적어도 그 문짝은 고쳐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짝 그 교체비는 내가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거기에 있는 확장비 또는 옵션 선택비,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자산을 나중에 양도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내가 첫 집을 마련해가지고 들어서면서 바닥에다 벽면을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흰색 대리석 깔았습니다. 그 대리석 공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게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 아셨죠? 그거를 공부할 거다라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세 번째 필요경비 항목이, 이 필요경비 항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보냐, 이건 389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을 보면 취득하고 보유하고 또는 처분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필요경비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필요경비예요. 그러면 이런 필요경비는 시점별로 구분하는데,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는 취득가액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유하거나 처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는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본 거 아니에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다.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를 구입하실 분이 있는데 자동차를 보통 물어봐요. 내 명의로 사는 게 좋아요? 장기 렌트하는 게 좋아요? 리스하는 게 좋아요? 세법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냐고 물어봐요. 라고 하면 세법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내 자동차를 사잖아요. 내가 사면 비용 처리가 인정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내 이름으로 사고 내 사업에 쓰면 내 취득가액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해요. 아셨죠? 근데 그러면 이걸 렌트를 하잖아요. 렌트를 한 건 이건 내 차가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감가상각 대신 나는 렌트비를 지급하고 그 렌트비를 비용 처리 인정받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은 나중에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전체로 필요경비 인정받던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인정받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자동차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렌트 등을 하는 게 리스 등을 하는 게 좋은가 라고 물어본다면 세법적으로는 똑같아. 효과가. 왜? 내가 사도 뭐 할 수 있어?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사지 않고 렌트를 한다면 그 렌트 비용을 비용 처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느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내 지출이 최소화되는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자동차를 샀으면 내가 산 금액에다가 뭐 자동차세 나가고 보험료 나가겠죠. 거기서 나중에 이제 잔중가치 내가 이걸 중고 자동차로 팔았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예상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 내가 총 지출 금액 이상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렌트 비용은 다른 거 안 들어가. 내 보험료하고 렌트비만 들어가면 돼. 맞죠? 그 렌트비 렌트 기간 동안 총 렌트비 들어가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출 자동차세는 안 들어가니까 보험료하고 이렇게 해서 총 지출된 금액이 결정이 될 것이고 리스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되겠죠. 뭐 선수금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렌트를 할지 리스를 할지 또는 내가 살지 할부로 살지 또는 현금 주고 살지 라고 정할 때는 세금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는데 세금은 똑같아. 감가상각 비용 처리 하나 또는 렌트 비용 처리 하나 세금의 효과는 똑같다고. 그럼 결국 내가 나중에 갔을 때 총 지출되는 금액을 크기를 비교해서 그걸 유리하게끔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가 되면 자기가 차를 사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가 렌트가 좀 좋겠고 세 번째 리스가 이제 좀 안 좋은 게 그러면 리스는 아무래도 이게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리스 회사의 어떤 명의로 대출하는데 내 신용 갖고 대출하는 게 리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스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대출 알선 수수료도 또 붙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리스가 좀 더 비싼 문제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그러면 아니 기타의 필요경비를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이게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얘는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출 즉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버려. 그거는 세무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고 세무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세무 전문가의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봐야 될 금액인지 기타의 필요경비로 봐야 될 금액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럼 뭘 공부하느냐? 그냥 필요경비에 해당할 거야 안 할 거야 요거를 공부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뭐로 나눌 수 있다?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이냐 기타의 필요경비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필요경비 항목으로서 뭐 할 거냐, 필요경비 항목으로서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요거를 공부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봤더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를 포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중요한 거 뭐는 안 된다?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 등 얘네들은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특히 상속세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속 재산의 취득식은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 상속 개시일인데 뭐였지?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4시에 이제 상속세 또 상담을 하러 가는데요. 그분이 이제 서초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봤더니 매매 사례가액이 27억인가 그래요. 최근에 매매된 사례가 27억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한 15억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문제는 이거를 지금 이제 언젠가 상속이 되고 나서 언젠가 그 상속인이 양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금, 세입자의 보증금이 한 7억 정도가 있으니까 만일 7억 정도로 해서 보증금 부채를 뺀 금액일 때는 이 사람 공시지가로 하면 상속세는 안 나와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긴 상속세가 있고 상속세가 이제 없단 말이야. 보증금 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상속세를 내고 해서 매매 사례가 하겠어요? 상속세를 안 내면 좋겠어요? 뭐가 더 유리하지? 지금 딱 봤을 때는 상속세를 안 내는 게 더 유리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27억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상속된 취득세는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니까 이걸 취득가액을 상속세를 조금 내더라도 매매 사례가액으로 했으면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내도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취득가액을 15억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12억이 나오잖아요. 12억이 나오면 양도세가 거의 한 얼마가 나올까? 한 4억 이상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는 상속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를 안 내는 게 더 유리할 건지 상속세를 안 내는 게 차라리 유리할 건지 그게 뭐 한다?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그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에요. 맞죠? 상속 개시일 당시 가액이니까 이 상속 개시 당시가 이 상속세를 안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뭐 하면 된다?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으면 상속 재산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지. 이 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그랬을 때 이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상속을 받으면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 취득세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거 아주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390페이지 B번이에요. 자, 390페이지 B 보시면 취득에 관한 쟁속이 있는 자산. 여러분들 그냥 부교재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부교재 계속 보시면 돼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소송비용, 화해비 등에서 금액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에 대해서 필요금액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실래요?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이런 소송비용 등이 필요금액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송비용 등 필요금액 인정인데 다만 타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뭐한 금액으로 한다? 제외한 금액을 한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소송비용 등이 있는데 이런 소송비용 등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에서 이건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소득 계산하면서 필요경비 인정 받아버렸어. 그럼 이렇게 한번 다른 데서 인정받은 금액은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없겠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지 않은 순수한 경비여야 된다라는 거지.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던 금액이라면 그 금액만큼은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C번 볼까요? C번. C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원가 이상을 가져간 거래 확정한 경우 이상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게 대출 이자는 이자금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시면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는 안 되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해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만 뭐는 안 된다?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만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아셨죠?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70페이지 부교재 70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보이시죠? 자, 70페이지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71페이지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이게 할부이자겠지, 할부이자. 네?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뭐라고 하겠어요? 연체이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 근데 할부이자, 연체이자 그렇게 말 안 나오겠죠?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D에 보면 포함하지 않는 거 시가초과액 좀 별표 좀 해두세요. 저 부교재도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D급번에 보니까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괄호 안에 보니까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 시가로 한다. 방금 했었죠? 그러니까 시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될 수 있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C에다가 좀 별표 좀 해주실래요? 포함하지 않는 거 위에 391페이지 C. 자, C번 한번 읽어볼게요.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 경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찾으셨어요? 자, 여기 한번 오세요. 부교재 70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적혀져 있어요.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고요?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오늘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희망이 뭐예요? 소망하는 게 있다면. 네? 합격?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합격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데요. 합격은 하나의 수단이, 뭐가 되기 위한 수단? 건물주가 되기 위한 수단이, 저쪽에. 우리 이제 마지막 꿈은 건물주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자, 자산은요,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정의는 미래의 원가예요.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원가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취득가액을 1억으로 하고 있었다. 1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원가가 배분되는 시점은 처분 시에 하나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나중에 양도를 하면 하나의 필요 경비로서 취득 원가, 취득 금액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또는 보유 시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중개업을 개업을 했는데 중개업을 개업했을 때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신고한 매출 금액이 있고 내가 임대료 나가고 보조비 쓰고 또는 뭐 전대비 쓰고 비용 처리했어. 그래서 현금 들어온 곳에서 현금 나간 것을 비용 처리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 이러면 바보예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 내가 중개 사무실 차리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갔고 직계 사무비 비용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 뜻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총 수익 금액에서 기타 필요금을 빼고 거기다 이제 지출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내야지 여러분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는 거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다. 이 뜻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은 비용 처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거나 또는 그 자산을 매각할 때 하나의 취득가액을 전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더라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수를 하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안 했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안 했으면 얘가 양도소득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1억 중에서 비용 처리를 한 푼도 안 했다고. 그럼 내가 이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다 인정받을 수 있겠죠. 아셨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내가 1,000만 원만큼 인정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 자산을 처분하려고 해. 그러면 취득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에서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만큼 필요금이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감가상각비로 6천만 원만큼 인정받았어. 그러면 이 자산을 양도할 때 내가 취득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1억에서 6천을 뺀 4천만 필요금 인정받아야 되겠죠. 취득가액 인정받아야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임대업을 한다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유리해요? 안 하는 게 유리해요?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어.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하는 게 유리해요? 안 하는 게 유리해요? 어? 또 아무 생각 없네. 하는 게 유리해? 안 하는 게 유리해? 하는 게 유리해요? 하는 게 유리해? 안 하는 게 유리해? 하는 게 유리해요? 안 하는 게 유리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99%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안 팔고 내 아들도 임대업 시킬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내 이 자산 상속할 거지 양도할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양도할 게 아니니까 취득가액이 굳이 높을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이거 상속 안 하고 그냥 처분할 거야. 팔 거야. 팔 거라고 한다면 이때는 양도세가 크게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취득가액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에? 취득가액이 커야 되니까 그때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이 자산을 세무 처리를 하는 방식은 그냥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취득가액 인정받으면 돼. 아셨죠? 근데 이 자산을 처분할 자산이 아니고 그냥 상속할 거야. 내 아들도 임대업 시킬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감가상각을 하는 게 유리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이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본래의 취득가액에서 뭐 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요. 감가상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그때 다른데. 그때그때 다른 걸 거꾸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자산을 매각할 거야? 팔 거야? 현금화 시킬 거야? 그럼 감가상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봐, 또 그랬죠.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취득가액이 높아야 되니까. 맞죠? 근데 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상속할 거야? 증여할 거야?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391페이지 391페이지 동그라미 밑에 아니 옆에 1번 있죠? 찾으셨어요? 날개의 1번. 우리 부교재에는 72페이지 부교재는 72페이지 당구장 표시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먼저 주교재, 우리 교재 1번부터 볼게요.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하는 때에도 뭐한다?
적용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을 취득가를 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일 때만 아니라 무슨 가액일 때도 환산 가액일 때도 적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 좀 더 정확한 얘기는 제 부교재가 더 정확합니다. 72페이지 보시면 당구장 표시 찾으셨어요? 감가상각비의 필요금 이중공제 배제인데 취득가액으로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이 되는 건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때 전제는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일 때만 아니라 취득가액이 매감 환기여서도 적용한다 안 한다?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딱 요 정도 수준만 좀 이번에는 아셨죠? 이 정도 수준까지 먼저 공부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요 기타의 필요금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